인도에서 세금 폭탄을 맞았다는 글로벌 기업들. 삼성 8,800억, 폭스바겐 2조 원. 인도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은? 안녕하세요, 이대호입니다. 오늘은요, 인도에 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. 먼저 난다 긴다 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왜 그렇게 인도로 우르르 몰려갔나, 그 얘기를 해볼게요. 기업들이요, 단순히 인도에 공장을 지으려고 간 건 아니었거든요. 인도에 물건을 팔려고 간 거였죠. 인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느냐, 무려 14억 명 이상이 살고 있습니다. 인구수로 세계 1위죠. 다시 말해서 인도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소비시장이라는 거죠. 그런데 인도 하면 아직은 소비시장으로 여기기에는 좀 낙후돼 있지 않나?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. 인도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6에서 7%에 달한답니다. 계속 성장하고 있고요. 무엇보다 이 나라가 젊어요. 인도의 중위 연령이 30살이 채 안 되고요. 소비를 이끌어갈 중산층은 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. 다시 말해서 소비 여력이 있는 시장이라는 거죠. 전문가들은요, 현재 소비 시장으로 이 잠재적인 여지가 남아있는 곳은 인도뿐이다, 이렇게 말하기도 한답니다. 한마디로 먼저 자리만 잘 잡으면 대박은 떼놓은 당상이다, 이런 말이죠. 그래서 구글, 애플, 아마존 같은 이 글로벌 기업들이 너도 나도 인도로 달려갔던 겁니다. 우리나라도요, 작년 기준으로 약 530여 개 기업들이 이미 인도에 진출한 상태고요. 그런데 최근에요, 이렇게 인도로 내달렸던 글로벌 기업들의 근황이 심상치 않습니다. 대박은커녕 오히려 인도에서 호구 취급을 받고 있는 거 아니냐, 이런 말을 듣고 있는 상황이랍니다. 그도 그럴 게요, 삼성은 인도 정부로부터 무려 8,800억 원에 이르는 벌금 폭탄을 맞았고요. 폭스바겐은 약 2조 원, 기아차도 약 2,200억 원에 이르는 세금을 인도 정부로부터 부과받았다고 합니다.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요, 다른 게 아니라요, 인도 정부 입장에서는 기업들이 관세를 회피했다고 보기 때문이랍니다. 내야 할 관세를 안 냈다고? 그럼 당연히 벌금 내야지,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, 자세히 들여다보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. 삼성전자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죠. 현재 문제가 되는 수입품이요, 리모트 라디오 헤드라는 4G 이동통신 기지국에서 그 신호를 송출하는 핵심 부품이거든요. 이런 통신 장비 같은 경우에는요, 완제품에 최대 20% 정도의 세금을 매기고 있고요. 부품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. 삼성 입장은 이런 거예요. 이 부품은 송수신 기능을 수행하지 않으니까 통신 장비가 아니라 부품이다. 반면에 인도 세무당국에서는 이걸 하나의 완제품, 그러니까 통신 장비로 보고 있는 거고요. 그러니까 너네가 관세를 회피하려고 일부러 부품으로 분류한 거 아니냐,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. 사실 이게 세관의 상품 분류 해석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문제거든요. 그러니까 이걸 두고 관세 회피다,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폭스바겐의 경우에도 인도 정부를 상대로 과세 취소 소송을 제기한 거고요. 삼성 역시 그 소송을 진행할 거라고 합니다. 사실 여기에서 더 큰 문제가 있는데요. 최근에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인도 정부와 글로벌 기업 사이의 분쟁이요, 너무 또 많이 자주 발생한다는 겁니다. 인도의 그 분쟁 중인 세금이요,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비교적 꾸준히 증가해서 무려 1,80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. 한간에서는 인도가 외국 기업을 상대로 막 세금 사냥을 벌이는 것 아니냐, 이런 강도 높은 비난이 일고 있다고 하고요. 또 최근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. 인도가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은 전자 폐기물을 배출하고 있는 나라거든요. 그런데 지난해 인도에서 이 전자 폐기물의 43% 정도만 재활용이 됐다고 합니다. 더 심각한 문제는요, 그마저도 최소 80% 정도는 비공식적으로 처리가 됐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노천에서 태워버리고 산성 용액으로 녹여버리고 이런 식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죠.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도 정부가 작년에 도입한 게 있습니다. 바로 전자제품 폐기비용 최저가제라는 건데요. 정부가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의 최저가를 아예 정해버린 겁니다. 인도 정부는요, 이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을 너무 싸서 그렇다,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. 전자 폐기물 처리 업체가 이 폐전자 제품을 수거하면 제조사인 기업의 그 처리 비용을 청구합니다. 그런데 이 과정에서 처리 업체 간 가격 경쟁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지나치게 그 처리 비용이 낮게 책정된다는 거예요. 그렇다 보니까 폐기물을 꼼꼼하게 분류하기보다는 비공식적으로 처리를 막 하거나 해서 재활용률이 더 떨어지는 것 아닌가,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.
그런데요, 이게 기업 입장에서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요. 이 조치로 인해서 전자업계는 전체 생산 비용이 2에서 8% 가까이 더 늘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. 최근에 기업들은 이 일로 인도 정부를 상대로 소송까지 걸었다고 하는데요. 재정적인 부담은 물론이고 이 정책이 인도 환경법의 범위를 벗어났다. 그래서 위헌 소지가 있다.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. 네로라 하는 기업들이 인도에서 이렇게 막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하는 걸 보니까 조금 좀 의아하기도 한데요. 사실 이게 인도를 제대로 한다면 그렇게 놀랄 일도 아니라고 합니다. 기회만큼 리스크도 큰 땅이 바로 인도거든요. 인도가요, 생각 이상으로 굉장히 복잡한 나라입니다. 단순히 뭐 민족이 다양하고 사용하는 언어가 다양하고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요. 일례로 인도가 세계 최대 반덤핑 조사국 중에 하나거든요. 규제 환경이 매우 복잡하고요. 정책, 법, 제도 이런 것도 굉장히 복잡합니다. 또 자주 바뀌기도 하고요. 왜 그런 거냐면요. 인도가 우리 눈에는 하나의 나라로 보입니다만 28개의 주, 또 8개의 연방 직할지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. 같은 나라인데도 주마다 뭐 정책, 법 같은 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. 마치 다른 나라처럼 말이죠. 또 지방정부의 자치권도 굉장히 센 편인데요. 이게 또 참 골치 아픈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. 중앙정부랑 지방정부 사이에서 정책이 일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거든요. 예를 들어서 기업 입장에서는 분명히 중앙정부 세법에 따라서 일을 처리했는데 갑자기 지방정부가 딱 나타나서 너네 왜 이렇게 일을 처리했어? 하면서 따지고 드는 겁니다. 또 하나, 통관 과정에서 언더머니라고 하는 이른바 뒷돈을 요구하는 그런 일이 인도에서는 아직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답니다. 현지 관계자들은요, 예산에다가 이 뒷돈을 포함시키는 게 관행화됐다 이렇게까지도 말한답니다. 그러면 이런 인도에서 살아남으려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, 이 얘기를 좀 해보죠. 장벽의 땅 인도에서요, 참 잘 살아남은 기업들이 이미 있거든요. 대표적으로 인도에서 국민 자동차 기업 타이틀을 따는 회사가 있습니다. 일본 기업인데요, 스즈키입니다. 우리나라에는 좀 생소한 이름일 수 있는데요. 인도 자동차 시장에서는 점유율 40%대로 부동의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. 현대가 이 인도 시장에 진출하기 전까지는 그 점유율이 무려 80%에 달했다고 하고요. 한마디로 인도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스즈키를 타봤다라는 건데요. 대체 스즈키가 뭐가 달랐길래 인도에서 그렇게 잘 나갔던 건가? 스즈키가 인도에 펼친 전략은 일관됩니다. 인도인만을 위한 자동차를 만들자. 1980년대 초 스즈키가 인도 국영 자동차 회사인 마루티 우디오그와 합작회사 마루티 스즈키를 설립했습니다. 일찍이 인도를 가장 잘 아는 현지 파트너와 손을 잡은 건데요. 이게 스즈키의 제1 성공 비법이 됐다고 합니다. 인도를 제일 잘 아는 건 누가 뭐래도 현지인, 인도 사람 아니겠습니까? 현지인과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맺어서 앞서 말한 규제나 법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초기 리스크를 확 줄인 거고요. 또 당연히 현지인과 함께 일을 하니까 소비자들의 특성도 금방 파악할 수 있었겠죠. 이 현지화 전략이라고 스즈키가 그걸 참 잘한 겁니다. 스즈키가 인도 시장에 내놓은 차들이 대부분 소형차거든요. 인도의 도로 사정이 굉장히 좀 복잡하고 열악하잖아요. 차가 크면 이동이 힘드니까 그 소형차 개발에 초점을 일단 맞췄던 거고요. 또 인도가 가격에 굉장히 민감한 시장이란 말이에요. 그래서 고급화 전략보다는 가성비 전략이 잘 먹히는 곳이라는 거죠. 그래서 비교적 저렴한 모델로 가격대를 유지한 겁니다.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요, 인도에는 좀 비포장도로 험지가 많거든요. 그런 곳을 잘 다니기 위해서 휠은 좀 두껍게 제작하고 차고를 좀 높게 설계했다고 합니다. 완전히 인도 맞춤형 차를 스즈키가 일찍이 만들었던 거죠. 최근에는 우리나라 기업 현대자동차도 이거를 참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. 다른 나라에서 팔던 그냥 싸고 작은 차를 인도에다 갖다 파는 게 아니라요, 터번을 쓰는 현지인들을 위해서 천장을 높게 설계하고요, 또 무더운 날씨를 고려해서 실내 온도를 확 낮출 수 있는 기술력도 더하고 인도 사람들한테 딱 맞는 차를 개발했다고 합니다. 실제로 이게 잘 먹혀서요, 스즈키가 독점하다시피 했던 인도 자동차 시장에서 점유율을 꾸준히 늘려서 2위까지 올라섰고요. 작년에는 현대차 인도법인이 인도 증권 시장에도 상장까지 했죠. 인도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이라는 게 결국에는 인도를 얼마나 잘 아는가, 이 포인트에서 갈린다는 건데요.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 같기도 하죠. 그런데 전문가들은요, 여전히 많은 기업이 인도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모른다,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중국어 공부, 중국 유학 열풍 불었던 거 기억하시죠? 인도가 이제는 어떤 시점에서는 그때의 중국만큼 아니면 그보다 더 중요하다고 평가받는 시장인데요. 그만큼 인도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하는 혹은 잘 아는 인력들이 많다고 할 수 있는가? 인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인도라는 나라를 좀 더 치밀하게 이해하고자 하는 태도가 필요하지 않나, 그런 거죠.
오늘은 인도가 가진 리스크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해봤는데요. 앞으로 이 인도가 어떤 모습으로 변해갈지, 인도의 부상으로 또 세계 경제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같이 한번 지켜보시죠.